70년을 버틴 그 남자, 동양인만 보면 공황 발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간 한 노인의 손녀 여행.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한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 70년 만에 재회. 정말 그 아이였을까요? 동네에서의 첫 마주침. 박동섭은 시애틀 태코마 국제공항에 수암을 찾는 곳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들어 올렸다. 65년을 한국에서만 살아온 몸이었다. 서울의 빌라에서 나고 자란 그는 미국 땅을 밟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창밖으로 보았던 끝없는 태평양, 그리고 검은 아스팔트 활주로가 아직도 눈에 선했다.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딸 수진이 공항 로비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딸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할 때 동섭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손녀 민서도 옆에 서 있었다. 16살의 명랑한 얼굴을 한 여자아이. 동섭은 사진으로만 봤던 손녀를 처음 직접 마주쳤다. 공항에서 집까지의 차 안은 조용했다. 시차 때문에 동섭의 머리는 무거웠고 눈꺼풀이 철철 내려앉았다. 그러나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깨어나려 애썼다. 수진이가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설명했다. 남편 톰과의 생활,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고민들, 시애틀의 계절 변화. 동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버지, 우리 집은 시애틀 외곽이라 조용해요. 아마 한국이랑 달라서 처음엔 좀 어색하실 거예요. 괜찮다, 여긴 정말 크네. 동섭이 차창으로 보이는 드넓은 도로와 수목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윽고 수진 가족이 사는 집이 보였다. 외진 언덕 위에 지어진 흰색 목조 주택. 뒷뜰에는 전나무들이 촘촘히 서 있었다. 동섭은 자신의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밝은 거실, 서양식 가구들,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 수진이가 남편과 함께 그의 방을 안내했다.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창문을 열면 정원이 보여요. 편하신 대로 물건을 놓으세요. 동섭은 침대에 가방을 내려놨다. 그리고 한 발씩 걸어 창밖을 내다봤다. 저물어가는 태평양 시간대의 태양이 잔잔한 저녁 풍경을 물들이고 있었다. 첫밤 동섭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을 떠난 지 이제 겨우 18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이 훨씬 넘었을 텐데 여기선 아직 저녁이었다. 이 이상한 시간 감각 속에서 동섭은 이곳에서 한 달간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했다. 2시간 정도 뒹굴던 끝에 그는 새벽 3시경 잠을 포기하고 부드러운 침상에서 나와 거실로 나갔다. 큰 TV가 켜져 있었고 무음 상태의 뉴스가 자막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동섭은 소파에 앉아 손녀 민서가 그려둔 그림을 봤다. 색연필로 그려진 여름숲, 그리고 할아버지의 방문이라고 쓰인 제목. 저 아이가 나를 기다렸단 말이지. 동섭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침이 밝았을 때 동섭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수진이가 아침 밥을 차려놨다. 토스트, 계란, 오렌지 주스. 동섭은 가능한 맛있는 척 먹었다. 아버지, 오늘 낮에 민서랑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날씨도 좋고 좋지 그래. 오후 2시 동섭과 민서는 집을 나섰다. 12월의 늦가을이었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아직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시애틀 외곽 주택가는 한적했다. 도로가 넓었고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었다. 한국의 아파트촌에 익숙한 동섭에게는 이 공간감이 신기하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했다. 저기 우리 우체통이에요. 미국은 이렇게 길에 우체통을 달아둬요. 민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 순간 이웃이 수레바퀴 달린 잔디 깎는 기계를 밀며 지나갔다.
동섭은 인사를 시도했다. 하이, 굿 애프터눈. 그의 발음은 서툴렀고 얼굴엔 어색한 웃음이 떠 있었다. 이웃은 친절하게 손을 흔들고 지나갔지만 동섭은 그 상호작용 이후로도 몇 분간 어색함을 느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 아주 친절해요. 미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그냥 인사해요. 아, 그렇구나. 둘은 계속 걸었다. 길가에는 벽돌로 지어진 집들, 목재로 지어진 집들, 돌로 지어진 집들이 섞여 있었다. 각 집의 정원에는 떨어진 잎사귀가 가득했다. 몇몇 집에서는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한 모습이 보였다. 저기 예쁜 카페가 있어요. 미국식 커피 한 잔 해볼래요? 민서가 손을 잡으며 건넌목 카페로 이끌었다. 작은 벽돌 건물,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테이블들. 그곳은 매우 전형적인 미국 시골 지역의 카페였다. 저기 커피 한 잔 주세요. 민서가 영어로 주문했다. 동섭은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옆자리로 향했다. 그곳 벤치에는 이미 한 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미국인 특유의 덩치, 흰 머리, 깔끔한 체크 셔츠를 입은 그 남자 나이는 동섭과 비슷해 보였다. 80대 초반 정도. 그 노인은 종이컵에 커피를 들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분한 표정으로. 그런데 순간 그 노인의 눈이 동섭을 감지했다. 마치 레이더가 물체를 포착하듯이 그 노인의 몸이 경직되었다. 손에 들린 종이컵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벤치 위로 떨어졌다. 갈색의 커피가 흘러내렸다. 오, 헨리. 카페 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종이 타월을 들고 나왔다. 괜찮으세요? 그러나 헨리라는 그 노인은 손으로 커피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동섭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입술만 움직이고 아무런 음성이 나오지 않았다. 주변 손님들이 슬쩍 시선을 돌렸다. 한두 명은 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다. 명백히 이 상황이 이 카페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표정이었다. 민서의 손이 동섭의 팔을 집었다. Grandpa, let's go. 손녀의 음성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동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그러나 한 번 더 그 노인을 뒤돌아봤다. 헨리는 여전히 손에 들린 흘린 커피를 바라보지 않고 동섭의 뒷모습을 따라 눈을 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비된 표정이었고 입술은 아직도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춰 있었다. 카페 내부로 들어가서도 동섭의 등 뒤에 남겨진 그 노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손가락으로 등을 찌르는 듯한 그 감각. 동섭은 거울처럼 보이는 카페 내부 창에 비친 헨리의 모습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 노인은 정말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이, 슬픔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저 노인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이상한 분이에요. 민서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동섭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의문으로 가득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건가? 내 얼굴에 뭔가 이상한 게 있나? 커피를 마실 때도, 카페에서 나올 때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질문은 동섭의 뇌를 맴돌았다. 저녁 식탁에서 동섭은 이 일을 꺼냈다. 아, 그 노인이요. 헨리라고 하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레 말했다. 동네 소문에 따르면 저분이 전쟁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한국 전쟁 때 미군으로 참전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좀. 수진이가 말을 흐렸다. 동섭은 포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한국 전쟁 그는 70년 전이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란, 특히 그 전쟁의 혼란 속의 기억이란 너무나 희미했다. 밤이 되면서 동섭은 그 노인의 모습을 자꾸만 생각했다. 새벽 4시,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의 눈빛 무서움이었나? 아니, 그보다 더 강한 뭔가였어. 절망? 아니면 죄책감? 이 밤은 결국 동섭에게 잠들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노인은 계속 동섭 앞에 나타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상한 집착. 동섭은 한국을 떠난 지 이제 사흘째였다. 첫 이틀간의 극심한 피로와 시차는 거의 극복했지만 그 대신 새로운 불안이 찾아왔다. 바로 헨리라는 노인 때문이었다. 여기선 아무 일 없겠지. 아침 샤워를 하면서 동섭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냥 한 달 조용히 지내고 한국 가면 되지. 그렇게 다짐했던 그 아침, 동섭과 민서는 다시 동네 카페에 들어섰다. 민서가 에스프레소를 좋아한다며 자주 가자고 때를 썼기 때문이었다. 동섭은 처음부터 싫었다. 하지만 손녀를 거절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여기 핫초콜릿 정말 맛있어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동섭의 발걸음이 멈췄다. 창가 자리 어제와 정확히 같은 위치에 헨리가 앉아 있었다. 이번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헨리가 동섭을 보는 순간 자신의 얼굴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마치 동섭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등을 돌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계속 경직되어 있었다. 이상하네. 동섭이 중얼거렸다. 민서가 주문대로 다가갔고 동섭도 따라갔다. 카페 직원은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다. 동섭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을 때 그 직원은 슬쩍 헨리 쪽을 바라봤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분 원래 좀 이상해요. 특히 동양인분들 보면 심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섭은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마치 자신 때문에 저 노인이 불편한 것 같았다. 그 이후로 헨리는 어디에나 나타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맞은편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헨리가 동섭을 보자 가슴을 쥐고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마치 심장마비 직전의 모습처럼. 동섭은 속도를 높여 지나갔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 노인의 시선이 자신의 등을 따라오는 것을. 사흘 뒤 마트에서 다시 만났다. 동섭이 수진이를 위해 한국식 재료를 찾고 있을 때였다. 한쪽 코너에서 헨리가 쇼핑 카트에 기대어 서 있었다. 이번엔 동섭을 보자 재빨리 옆 통로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다. 마치 자신이 동섭과 같은 통로에 있으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너무 자주 마주치는데? 민서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동섭은 동네 주민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산책 중에 만난 60대 여성, 제인이라는 이름의 이웃에게. 헨리 말이에요? 아, 그분. 제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저분 한국 전쟁 참전 군인이셨어요. 전쟁 후유증이 심하다더군요. 특히 동양인분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글쎄요, 뭔가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동양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동섭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면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내가 뭘 잘못했나? 동섭이 수진이에게 말했다. 저 할아버지가 나보고 뭐라고 할까봐.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저분이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지 아버지 때문은 아니에요. 수진이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동섭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헨리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의 기대는 매번 빗나갔다. 일주일째, 동섭은 마침내 헨리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따라온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근거는 명확했다. 첫째, 헨리는 항상 동섭이 지나갈 만한 길에 서 있었다. 둘째, 헨리는 동섭을 보면 몸을 떨었는데 그 떨림의 방식이 항상 같았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헨리가 항상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매번 헨리는 입술을 움직였다. 마치 음성이 없는 괴로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고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목이 졸려 있는 것처럼, 혹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한 번은 미용실 앞에서 만났다. 동섭이 미용실 유리문을 통해 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헨리가 지나갔다. 그 노인은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 순간 동섭과 헨리의 눈이 마주쳤다. 헨리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하지만 결국 그는 얼굴을 돌리고 빠르게 걸어갔다. 동섭은 미용실 거울에 비친 그 노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일주일 반이 지났을 때 민서가 방과 후 모임이 있다며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 동섭은 수진이의 차를 빌렸다. 운전면허가 있었지만 미국식 운전은 처음이라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골 지역이라 괜찮았다. 학교 정문 앞 민서가 내렸다. 동섭은 차 안에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그때였다. 학교 건너편 공원에서 헨리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동섭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는 차 안에 동섭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섭의 심장이 철렁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저 노인은 분명히 민서가 학교에 들어가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정확히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있을 수 있겠는가? 동섭은 차에서 내렸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공원으로 걸어갔다. 헨리를 향해 벤치에 앉아있던 헨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헨리는 황급히 일어났다.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도망쳤다. 공원의 다른 쪽으로 빠르게 동섭은 따라가려 했지만 자신의 노쇠한 몸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다. 그는 헨리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노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그 밤 동섭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니,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려 했다. 70년 전 한국 전쟁 직후 동섭은 당시 겨우 14살이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의 가족은 어디에 있었나? 기억이 흐릿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형은? 동섭의 뇌는 70년의 세월이 지우려 했던 것들을 붙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오직 단편적인 것들만 남아 있었다. 저 노인이 나한테 뭔가 있어. 이것이 동섭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다. 새벽 3시, 동섭은 거실로 나갔다. 수진이의 컴퓨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켰다. 인터넷을 열고 검색해봤다. 헨리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하지만 결과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너무 일반적인 검색어였다. 동섭은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저 노인한테 무슨 사연이 있나?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총 2주일. 동섭은 피로해 보였다. 검은 눈썹 아래 푹 꺼진 눈가. 수진이가 여러 번 걱정했지만 동섭은 나이 먹으니까 그렇다라고 했다. 매일매일 헨리는 나타났다. 처음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더 거리를 두고 하지만 여전히 나타났다. 어느 날 오후 동섭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 노인이 뭘 원하는지,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꼭 알아야만 했다. 그 밤 동섭은 민서에게 말했다. 내일 나 아침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할아버지 혼자 좀 있고 싶어. 민서는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동섭은 공원으로 갔다. 헨리가 자주 앉아있던 벤치가 있는 공원으로. 그리고 기다렸다. 저 노인을 꼭 만나야 해. 무슨 사연이든 있을 거야. 그리고 어쩌면 내가 알아야 할 뭔가가 있을 거야. 동섭의 결심은 단단했다. 그는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섭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차례였다. 숨겨온 70년의 비밀. 동섭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11월의 가을 해는 이미 중천을 지나가고 있었고 오후의 햇살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날씨는 쌀쌀했다. 하지만 동섭은 외투에 지퍼를 올리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온통 앞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원은 조용했다. 한두 명의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하지만 동섭의 귀에는 그것들이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정말 올까? 동섭이 자신에게 물었다. 아침 9시부터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이미 2시간을 기다렸다. 혹시 헨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혹은 어디에서 자신을 보고 도망쳤을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동섭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앉아 있었다. 12시 20분쯤 동섭은 헨리를 봤다. 멀리서 공원 입구 쪽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매 발걸음이 무거운 것처럼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 흰 머리, 체크셔츠, 낡은 청바지, 그것이 헨리였다. 동섭의 숨이 멈췄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헨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20m, 15m, 10m. 그 거리가 줄어들수록 헨리의 발걸음이 더뎌졌다. 마치 자석의 반발력 같은 무언가가 헨리를 밀어내는 것처럼. 마침내 헨리는 동섭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동섭이 본 헨리의 얼굴은 지난 2주일 동안 본 그 어떤 표정보다도 창백했다. 마치 유령 같았다. 아니, 유령처럼.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헨리의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무언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입술만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왜 나만 보면 그러시오? 동섭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원의 침묵 속에서는 명확하게 들렸다. 헨리는 천천히 벤치 쪽으로 움직였다. 동섭 옆에 앉았다. 하지만 동섭을 직접 바라보지는 않았다. 그는 먼 곳을 바라봤다. 공원 건너편의 주택가, 드리워진 나뭇가지들, 떨어진 잎사귀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1분, 2분. 그 침묵 속에서 헨리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가슴이 부풀었다가 내려앉았다. 마치 깊은 물에서 올라오는 사람처럼. 마침내 헨리가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동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한국 전쟁 참전 군인이었어요. 단순한 진술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거의 1분에 가까웠다. 마치 극복해야 할 엄청난 심리적 장벽이 있는 것처럼.
헨리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떨리고 있었다. 미 육군 중이었어요. 1950년. 아니, 1951년이었나?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헨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쳐다봤다. 마치 자신의 손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전쟁 말기에 나는 여기서. 헨리는 다시 말을 멈췄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비록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분명히 땀이 나고 있었다. 어린 한국 소년을 구조하려고 했어요. 동섭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의 세상이 순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동섭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금방 다시 눈을 돌렸다. 당신이 그 아이입니다. 동섭의 머리가 아득했다. 현기증이 났다. 그는 벤치에 기대어 앉으려 했지만 자신의 몸을 잘 조종할 수 없었다. 헨리는 계속했다. 그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전쟁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철수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 골목에서 당신을 봤어요. 너무 말랐고 배고프고 무서워하던 아이 당신은. 헨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노인은 자신의 목을 움켜쥐며 마치 목이 졸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동료들의 반대를 무시했어요. 우리 임무가 아니다. 시간이 없다. 너무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버릴 수 없었어요. 당신의 눈을 보니까. 헨리는 한참 말을 멈춘 후 숨을 깊게 쉬고 계속했다. 당신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당신을 안았어요. 빵을 줬어요. 아마 당신은 기억할 거예요. 따뜻한 빵. 동섭의 눈가에 자동으로 눈물이 맺혔다. 그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총성이 들렸어요. 헨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내 두 동료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들이 맞았어요. 당신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전사했어요. 동섭은 헨리를 바라봤다. 그 노인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흥건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70년 동안 헨리가 말했다. 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나는 그 죄를 다른 곳에 뒤집어 씌웠어요. 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내가 한 생각은 이거였어요. 동양인 때문에 내 전우들이 죽었다. 저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헨리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도망쳤어요.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동양인을 보면 불안 발작이 일어났어요. 공황 장애였나 봐요.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였어요. 동섭은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증오는 아니었다. 이것은 그 노인 자신도 희생자였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4일 전 당신을 처음 봤을 때 헨리가 천천히 손을 내려놨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그날의 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확히 그 얼굴 더 늙었지만 같은 눈빛 같은 뭔가를. 헨리는 동섭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이번엔 눈을 떼지 않았다. 당신 얼굴이 그때 그 아이를 너무 닮았소. 동섭은 벤치에 몸을 기대었다. 그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70년간 침전되어 있던 먼지 같은 것들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빵의 따뜻함, 군인의 손, 그 손의 온기, 그리고 그 뒤의 혼란, 총성, 비명. 동섭이 천천히 말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아이였는지.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기억이란 기묘한 것이었다. 특히 70년 전에 전쟁의 혼란 속의 기억이란.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들으니 뭔가 깨어나는 게 있어요. 마치 오래된 꿈을 깨는 것처럼, 아니, 오래된 악몽을 깨는 것처럼. 동섭은 헨리를 바라봤다. 그 노인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70년을 짊어진 무게로, 70년을 도망친 죄책감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헨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동섭은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순간은 너무나 거대했다.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압축되어 있었다. 두 노인의 삶이 한순간 교차했던 그 사건이 다시금 현재로 돌아왔다. 그 노인은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한 번에 떨어져 내렸기 때문이었다. 동섭이 중얼거렸다. 이걸 다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동섭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불안정했다. 마치 처음 걷는 아기처럼. 할 말이 많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은 동섭이 떠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동섭은 공원에서 나가면서 여러 번 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냥 천천히, 매우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혼란으로 가득했다.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다. 70년간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그리고 그 기억들은 동섭의 세계를 완전히 재구성하려 하고 있었다.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다. 공원의 벤치에는 여전히 헨리가 앉아 있었다. 한 노인이 70년의 무게를 짊어진 채 황혼 속에서 그들은 이제 서로를 알았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동시에 새로운 질문들을 낳고 있었다. 용서란 무엇인가? 죄책감이란 70년을 버티고도 남을 만한 것인가? 그리고 두 사람은 이 늦은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다. 그날 밤 동섭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자신의 뇌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기계처럼 계속 회전하고 있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1시, 2시, 새벽 4시가 되었을 때도 동섭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70년 전의 어린 나. 동섭이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의 자신이 정말로 그 아이인가? 그 혼란스러운 전쟁의 시대에 골목에서 굶주리고 있던 그 아이인가? 기억이란 거짓말쟁이였다. 70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왜곡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오후 공원 벤치에서 헨리의 말을 듣자 뭔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새벽 5시경 꿈이 밀려들었다. 꿈은 흐릿했지만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어린 동섭의 시점으로 회색빛의 서울 골목, 무너진 벽돌, 포탄 자국이 검게 그을려 있다. 배가 고프다, 너무 고프다. 어디선가 총성이 들린다. 가까운 곳인지 먼 곳인지 알 수 없다. 어린 그는 골목 모서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 추위가 자신을 파고든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형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발소리가 들린다. 군화 발소리. 어린 동섭은 숨을 죽인다. 미군인가 남한군인가 북한군인가? 이 시점에서는 모두가 위험했다. 큰 손이 어린 동섭의 어깨를 만진다. 어린 동섭은 눈을 뜬다.
하늘색 눈 큰 얼굴 미국 군인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웃고 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뭔가를 말한다. 동섭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서 악의를 느끼지 않는다. 따뜻한 것이 어린 동섭의 손에 쥐어진다. 검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미군의 레이션 빵. 어린 동섭은 그것을 집어들고 눈물을 흘린다. 아, 그 따뜻함. 그 빵의 향기. 그리고 그 군인의 조용한 미소. 꼬마야, 넌 집에 갈 수 있어. 군인이 말한다. 동섭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의 뜻을 느낀다. 괜찮을 거야. 꼬마, 넌 살 거야. 그 순간 세상이 폭발한다. 동섭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광란적으로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불안의 심장 박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억이 깨어나는 심장 박동이었다. 그 빵. 동섭이 중얼거렸다. 내가 기억해. 새벽 6시 동섭은 거실로 나갔다. 창문을 통해 태평양 시간대의 새벽이 보였다. 어둠이 서서히 엷어지고 있었다. 동섭은 그 아침 내내 생각했다. 꿈에서 본 장면들이 현실이었나 아니면 자신의 뇌가 헨리의 말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환상이었나. 하지만 세부 사항들이 너무 생생했다. 빵의 따뜻함, 군인의 눈빛, 그 이야기. 꼬마야, 넌 집에 갈 수 있어. 동섭의 영혼은 서툴렀지만 그 문장은 너무나 명확했다. 어쩌면 그 군인이 정말로 그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아침 8시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 밤새 못 주무셨어요? 좀 많이 생각했어. 수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아버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평온해 보였다. 오히려 마음이 정해진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혹시 어제 만난 분이? 그래, 헨리 말이다. 동섭이 말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핵심은 말했다. 70년 전에 그 순간, 그 골목 급방 수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딸은 아버지를 안았다. 그럼 아버지가 그 아이였던 거네요. 그래, 아마도. 동섭은 아침을 먹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결심했다. 헨리를 다시 만나야 했다. 그것도 오늘 지금 바로.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9시 반이었다. 동섭은 외투를 입었다. 헨리의 집은 찾기 쉬웠다. 동네 주민에게 물어봤기 때문이었다. 작은 집이었다.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목조주택. 뒷뜰에는 소나무들이 촘촘히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동섭은 먼저 창문을 통해 안을 봤다. 거실이 보였다. 오래된 가구들, 벽에 붙은 사진들, 그리고 집 앞 의자에 헨리가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마치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자세로. 어제 공원 벤치에서와 비슷한 자세였다. 동섭은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갔다. 마당을 가로질러 그의 발소리를 듣고 헨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헨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미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 분명했다. 그 노인의 얼굴은 너무나 상처투성이었다. 7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당신이? 헨리가 중얼거렸다. 동섭은 헨리 옆에 섰다. 말을 하지 않았다.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것은 70년 만의 재회였다. 그들은 골목에서 헤어진 그날 이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다시 만났다. 늙은 얼굴과 늙은 얼굴이 그 깊은 주름과 그 깊은 주름이 서로를 인식했다. 나도 기억났어요. 동섭이 조용히 말했다. 그 빵을, 당신의 손을, 당신의 얼굴을.
헨리는 눈을 감은 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이 더 이상 진행되면 자신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표정으로. 동섭이 천천히 손을 헨리의 어깨에 올렸다. 그 빵 나한테 주던 군인, 혹시 헨리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그게 나였소. 두 노인은 몇 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동섭의 손은 헨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고 헨리는 눈을 감은 채 있었다. 마치 이 물리적 접촉이 70년 세월을 한순간에 연결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과거를 함께 확인했다. 그들은 70년 전 서로의 생을 바꿨던 순간을 되새겼다. 내가 당신을 데려갔으면. 헨리가 말했다. 당신을 미국으로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었겠죠. 동섭이 대답했다. 그 당시엔 많은 것이 불가능했으니까. 헨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다. 마치 자신의 심장에 말을 하는 듯이. 난 당신을 살리고 내 전우들을 잃었소. 그 말은 여전히 헨리에게 70년 동안의 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라 실존적인 죄책감이었다. 동섭은 헨리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두 노인의 손이 직접 만났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그렇다고 날 원망할 일은 아니었소. 동섭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다. 그건 전쟁이었고 당신은 날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헨리의 어깨가 떨렸다. 큰 울음이 터져 나왔다. 70년 동안 억눌렸던 눈물들이.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 죄를 동양인 전체에게 뒤집어 씌웠지. 헨리가 중얼거렸다. 70년 동안 동양인을 보면 불안 발작이 일어났어. 내 자신의 죄를 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동섭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역사의 문제였고 트라우마의 문제였고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다.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동섭이 말했다. 생존하기 위한. 두 사람의 눈가에 동시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한 군인과 그가 구한 아이의 눈물이었다. 70년 만에 이 상봉 속에서 그들의 눈물은 역사와 개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헨리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오. 그 말은 겨우 3초 동안 이어졌지만 그 3초는 70년을 담고 있었다. 동섭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때 난 선생님 때문에 살았소. 이 말은 헨리에게 위대한 선물이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이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헨리의 행동이 정말로 동섭의 생명을 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모든 고통을 정당화했다는 것을. 헨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동섭의 눈을 마주봤다. 두 노인의 눈이 만났다. 하늘색의 눈과 검은색의 눈. 그 두 눈이 만날 때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그땐 어린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동섭이 계속했다. 배고프고 춥고 혼자였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날 안아주고 빵을 주고 당신의 눈으로 나를 봐줬을 때 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헨리의 몸이 더욱 크게 떨렸다. 그 노인은 동섭의 손을 더욱 깊게 쥐었다. 그래서 난 살았어요. 70년을 더 살았어요. 아버지를 찾았고 결혼했고 자식도 낳고 손자도 보면서 살았어요. 모두 다 당신 덕이에요. 이 말 앞에서 헨리의 70년의 죄책감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동섭의 말이 그것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다. 두 노인은 집 앞의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손이 닿아 있는 것,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멀리서 이웃의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들렸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이 오후는 두 노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오후였다. 해는 점점 중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두 노인의 연결된 손은 마치 70년 세월 자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화해의 손길. 사흘이 더 지났다. 동섭과 헨리는 매일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은 침묵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70년 세월 속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안식의 침묵이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11월의 마지막 주. 늦가을이 겨울로 넘어가려 하는 시점. 공원의 나무들은 이미 대부분의 잎을 떨어뜨렸고 남겨진 가지들은 앙상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천천히 두 사람을 스쳤다. 찬바람이었지만 두 노인은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이 추위도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헨리가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다. 난 평생 나 자신에게서 도망쳤소. 동섭은 고개를 돌려 헨리를 바라봤다. 그 노인의 얼굴은 이제 이전처럼 끔찍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가벼워진 것처럼 보였다. 그 70년 동안 나는 자신을 미워했고 그 미움을 세상에 쏟아냈어. 동양인을 보면 불안 발작을 일으켰고 그걸 저들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사실은 나 자신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헨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통찰이 있었다. 내 친구들이 죽은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 그건 전쟁이 원인이었고 내 선택이 원인이었고 우연이 원인이었어. 하지만 난 더 간단한 설명을 원했어. 저 아이 때문에라는 설명을 원했어. 그게 훨씬 쉬웠거든. 동섭은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의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 헨리는 계속했다. 혼자 살았어. 결혼도 했지만 아내는 내가 너무 힘들어하자 떠났어. 자식도 있었지만 내 정서적 불안정함 때문에 자식들도 멀어졌어. 그래서 난 혼자였어 항상.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당신을 본 순간 모든 게 깨져나갔어. 70년을 짓는데 사용한 자기만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 난 그 망치를 당신의 얼굴에서 봤어. 당신의 눈에서. 이제는 동섭이 천천히 말했다. 그런 자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생각하면. 헨리가 덧붙였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들이 있었어. 내가 당신을 버렸다면 내 전우들은 죽지 않았을 거야. 내 인생도 다르게 전개됐을 거고 내 가족도 다르게 살았을 거야. 헨리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이번엔 절망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떨림이었다. 고맙게도 당신은 살았어. 당신은 70년을 더 살았어. 그건 내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야. 동섭은 천천히 벤치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겹겹이 주름진 손으로 헨리의 손을 찾았다. 우리 나이엔 이런 만남이 기적이 아닌가요? 동섭이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다. 헨리는 양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며 긴장했다. 마치 자신이 이루어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이.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동섭은 천천히 손을 내민다. 그것은 서툰 제스처였고 어색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했다. 이 늙은 손, 70년을 살아낸 손이 다른 늙은 손을 향해 뻗어 있었다.
헨리는 잠시 머뭇거렸다. 마치 그 손이 자신을 태울 것 같은 두려움으로. 결국 그는 떨리는 손을 포개어 올렸다. 두 노인의 손이 만났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두 손이 닿는 순간 헨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눈물의 움직임이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난 당신을 미워했던 게 아니었어. 헨리가 중얼거렸다. 나 자신을 미워한 거였소. 그리고 그 미움을 당신으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방식으로 표현했던 거야. 동섭은 헨리의 손을 더욱 깊게 쥐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손의 온기로 모든 것을 말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공원의 다른 쪽에서 그 웃음소리가 이 순간의 심각함을 약간 누그러뜨렸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미움도 용서도 모두 함께 있었다. 헨리는 눈가를 훔쳤다. 자신의 손으로, 노인의 손으로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먼. 헨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70년의 질식에서 벗어난 사람의 목소리였다. 동섭은 우리 나이엔 용서가 제일 큰 선물이지요라고 말했다. 이 말은 헨리에게 전해졌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깊은 지혜였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동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용서 없이는 둘 다 계속 과거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 헨리는 동섭에게 고개 숙여 깊이 인사했다.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이었다. 감사의 절이었고 용서를 청하는 절이었고 동시에 동섭이라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경의의 절이었다. 동섭은 헨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요. 오후 3시 민서는 학교에서 돌아왔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집 근처의 공원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는 두 노인을 봤다. 할아버지와 그 이상한 백인 노인이 손을 맞잡은 동섭과 헨리는 민서가 다가오는 것을 봤다. 두 노인은 손을 떼었고 정상적인 앉은 자세로 돌아갔다. 민서야 이리 와. 동섭이 불렀다. 손녀가 다가왔다. 그리고 그 두 노인 사이에 섰다. 민서의 표정은 의아함으로 가득했다. 이 할아버지는. 동섭은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민서야 앉아봐. 민서는 할아버지 옆에 공간에 앉았다. 동섭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70년 전의 전쟁, 그 골목, 그 빵, 그 군인 모든 것을. 민서는 점점 더 진지해졌다. 16살의 손녀가 갑자기 매우 어른스러워 보였다. 헨리는 동섭이 말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헨리가 말했다. 내 할아버지는 날 살린 사람이야. 그것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였다. 진심의 감사였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두 노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할아버지 헨리가 항상 그래, 내가 도망쳤던 거야. 헨리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어. 노인은 서로를 향해 작은 미소를 나눴다. 그것은 약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70년의 세월, 전쟁, 죄책감, 용서, 그리고 결국 화해. 해는 점점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저물지는 않았지만 오후의 햇살은 더욱 따뜻한 색깔로 변하고 있었다. 동섭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헨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쩍 동섭의 손을 다시 한번 만졌다. 해질녘의 따뜻한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벤치 위에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세 개의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겹쳐지고 있었다.
새로운 밤이 내려앉고 동섭이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아버지의 표정을 봤다. 그것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피로하고 불안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아주 괜찮아. 그날 밤 동섭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안식이 내려앉아 있었다. 70년, 그것은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결국 이 순간으로 향하고 있었단 말인가? 70년 전의 한 군인의 선택이 70년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거쳐 이 따뜻한 공원 벤치에서의 재회로 이어졌다는 말인가? 동섭은 그렇게 믿기로 했다. 삶이란 그런 것이었을 테니 우연과 선택, 고통과 기쁨이 뒤섞여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의미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의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다음 날 아침, 동섭은 헨리에게 편지를 썼다. 손으로 쓴 글씨는 떨렸지만 그 감정은 명확했다. 그날의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었고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70년 후에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날 살렸다는 사실을 축하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맞았습니다. 함께 남은 날들을 소중히 합시다. 당신의 벗, 동섭. 동섭은 이 편지를 헨리의 집 우체통에 넣었다. 그리고 공원 벤치로 향했다. 매일처럼 이제 그들이 만남은 일상이 되어 있었다. 매일 오후 공원 벤치에서 때로는 말을 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단지 함께 있을 뿐. 그리고 그것이 가장 깊은 소통이었다. 겨울이 깊어갔다. 두 노인의 세계 속에는 겨울이 오지 않았다. 오직 늦봄의 따뜻한 햇살만 있을 뿐.